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F-15는 왜 이란 영공에서 격추되었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입니다. 승리를 선언하고 빠질 테러가 필요했던 트럼프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약 450에서 460kg의 탈취 명령을 내린 듯합니다. 4월 1일 대국민 선언 이후 5일 동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행하면서 이 작전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반대해온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3명의 장군을 해임시킵니다. 잠행 기간 동안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조용히 이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지원했던 F-15가 이스파한 남쪽 약 20km 지점에서 이란의 요격 미사일에 피격되면서 작전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F-15 조종사 구출 작전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이 F-15의 콜사인이 듀드 44이고 조종사 콜사인이 듀드 44 알파이고 무장 관제사 콜사인은 듀드 44 브라보입니다. 이 두 조종사의 구출 과정은 링크한 1편에서 3D 지형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제가 이 작전을 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이라고 규정하는지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3D 지형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에픽 퓨리 작전의 목표로 선언한 것은 정권 체인지와 핵무장 능력 제거, 그리고 이란의 석유 장악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암살에는 성공했으나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정권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13,000여 곳을 폭격해 이란의 산업시설을 황폐화시켰고 미사일 발사 및 생산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백기투항하지 않고 발사량은 줄었지만 계속해서 중동의 미군 기지와 아랍 국가의 산업시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폭격해 상당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트럼프는 예상보다 미군의 피해가 커지고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지상군 투입을 검토합니다. 3월 31일 현재 지상군 투입을 위해 약 12,000여 명이 집결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 4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작하여 소개한 영상을 링크할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보아 트럼프는 4월 1일 대국민 설명 이후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에 대한 우라늄 탈취 명령을 내린 듯합니다. 지하 핵시설에 대해서는 링크한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곳을 다시 한번 3D 지형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이스파한 핵기술센터 내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전쟁 발발 전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란은 터널 입구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곳에 고농축 우라늄 460kg 전부 혹은 일부를 보관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하 핵시설은 이번 F-15 추락 지점과 불과 27km밖에 되지 않고 C-130 수송기가 착륙했던 이스파한 남쪽 농경지대 내 활주로와는 4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2명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왜 2대의 수송기를 동원했고 험지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 온 C-130J가 이륙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영상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은 3월 31일 있었던 이스파한 무기고에 대한 폭격입니다. 당시 작전에는 GBU-57과 같은 벙커 버스터 폭탄이 사용되어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고가 어떤 곳인지 먼저 3D 지형 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곳이 이란의 제2도시 이스파한시입니다.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소페산 공원이 있는데 이 소페산 아래 이란의 수많은 미사일 발사 시설과 무기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 시설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더 지면으로 내려가 입체적으로 지형을 볼까요? 산 아래 넓은 평지들이 나오는데 정말 황량한 지역이죠? 한번 사방을 둘러보세요. 이란은 정말 땅이 넓습니다.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이란은 여기에 수백 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소와 무기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위에서 머드아이 뷰로 볼까요? 땅에 움푹 파인 구덩이 같은 게 보이죠?
여기가 이동식 미사일 차량이 숨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럼 이번엔 소패산 왼쪽으로 가볼까요? 소패산 자락에 도로가 나 있고 수많은 구덩이가 있죠? 이게 무기고입니다. 3월 31일 미국은 이곳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미사일을 발사해 36곳을 파괴시켰습니다. 이 36곳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좌표가 확인된 곳만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들의 시설이 폭파되었고 어떤 무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한 미사일과 대공포 탄환들이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상군 투입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할 때 이 폭격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파한 핵시설 외곽의 방어망을 붕괴시키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무기고들은 이스파한 동쪽에 있는 지하 핵시설과는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폭격이 에픽 퓨리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의 미사일과 탄약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타격이라고 발표했으나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지하시설 타격은 주변 지반을 약화시켰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신속대응군 전력을 분산시키고 통신망을 교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며칠 후 수송기를 통해 이스파한 남쪽에 침투할 미군 특수작전 병력의 안전한 착륙과 작전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선제 타격으로 해석됩니다. 이 폭격으로 트럼프는 IRGC의 이스파한 방어 능력이 무력화되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4월 1일 대국민 발표에서 이놈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고 이란에게는 4월 6일까지 호르무즈를 개방하라는 최후 통첩을 하며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집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4월 6일까지 시한도 기만 전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는 척 했지만 4월 3일 새벽 이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F-15E 듀드 44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휴대용 열추적 미사일에 맞아 격추됩니다. 전직 CIA 요원을 비롯한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 F-15E가 통상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지상에 침투하여 작전을 펼치고 있던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상공에서 엄호하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형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31일 폭파된 무기고이고 이 무기고 20km 우측에 농축 우라늄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하 핵시설이 있습니다. 무기고 남쪽 24km 지점인 이곳이 F-15가 격추되어 추락한 곳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미군이 C-130 수송기 2대를 폭격해 파괴하고 나왔다는 활주로가 있는 곳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SNS에 올리는 파괴된 사진과 추락된 사진을 근거로 재구성한 C-130 수송기의 위치는 지금 보이는 이곳입니다. 수송기 한 대는 활주로 바깥쪽에 있었고 한 대는 안쪽에 있었습니다. 활주로 다른 어느 곳에도 폭격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폭격기 두 대가 활주로 끝에서 딱 붙어서 정차해 놓았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수송기 두 대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F-15가 피격되기 전에 이곳에 착륙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F-15가 추락한 이후에 조종사 듀드 44 알파와 WSO 장교 브라보를 구하기 위해서 추락한 이후에 이곳에 착륙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파한에 우라늄을 탈취한다는 가설이 성립하려면 미군 작전이 물리적, 병참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형 지도가 농축 우라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입니다. 미군은 도상 훈련을 통해 이스파한 지하시설에 보관된 약 450에서 46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물리적으로 탈취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 왔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농축 우라늄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 탱크 크기의 특수원통 실린더 40에서 50개에 나누어서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훔쳐내는 것은 단순히 배낭에 담아 나오는 수준의 작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란이 막아놓은 터널 입구를 폭파시키고 폭파된 잔해를 치우고 침투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병대와 굴삭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붕괴된 터널 입구를 틔우지 않고는 농축 우라늄을 꺼내오는 것은 매버릭과 같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설령 터널 입구를 뚫고 진입해 이 농축 우라늄을 손에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나올까요?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옵니까? 고농축 우라늄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은 특수부대원 모두 피폭되기 때문에 방사능을 차폐하고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꺼운 납 차폐물과 충격 방지용 수송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십 개의 우라늄 실린더를 안전하게 감쌀 차폐물의 무게는 수십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수십 톤에 달하는 차폐용 납과 수송 용기 그리고 터널 입구를 정리할 중장비가 필요한데 이 C-130J 수송기에 실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송기는 F-15가 격추되기 전에 이미 이 활주로에 착륙해 활주로 끝에 계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라늄 탈취를 위한 선발대와 MC-130J 수송기가 이미 이스파한 인근에서 사전 착륙하여 지상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들 머리 위를 지켜주던 F-15E의 격추는 두 가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첫째로 은밀성의 상실입니다. F-15의 격추는 이란 방공망과 혁명수비대 병력을 즉각 최상위 경계 상태로 전환시키고 이스파한 일대에 잔입해 있던 미 특수부대는 즉시 이란군 대병력의 수색 및 포위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우선 과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군의 최우선 교전 수칙은 즉각적으로 기밀물자 탈취에서 조종사 탐색 구조로 강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작전이 CSAR로 전환되면서 착륙해 있던 C-130 한대는 임시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C-130은 정상 활주로가 아닌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수송기를 배치했다는 것은 사전 이 외딴 곳 활주로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미 국방부는 이 기체들이 이륙할 수 없어 고의로 자폭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학계와 군사 네트워크의 분석은 전혀 다른 참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납 차폐물과 우라늄 이송용 실린더 그리고 중장비가 실린 수송기는 이륙을 시도했으나 무른 땅에 빠져 허우적대며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작전 실패 후 이스파한 작전지에 두 대의 MC-130J 수송기와 다수의 MH-6 헬기를 남겨두고 오는 것은 전술적으로 엄청난 타격일 수도 있습니다. 듀드 44 브라보 구출에 성공한 후 이들 자산을 폭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송기가 피격되어 연기가 난 채 비행하는 현지 사진이 SNS에 공개됩니다. 이탈리아 고등사범학교 소속의 역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과 이란 현지의 소셜 네트워크 사진과 지진파 및 음향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작전지 일대에서 기체 파괴 시 생기는 고속 충돌에 상응하는 역학적 징후들이 포착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충돌설의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MC-130은 굴삭 장비와 선발대를 싣고 이스파한 남부의 농경지 활주로에 착륙하여 과적과 연악 지반으로 인해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한편 F-15 격추 직후 작전이 발각되자 철수 병력과 추가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MC-130J가 급박하게 이스파한 작전지로 파견됩니다. 이스파한 방공망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란군의 대공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두 번째 수송기는 극단적인 초저공 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초저공 비행 모습이 여러 곳에서 촬영됩니다.
기체 일부에 타격을 입고 작전지에서는 조명조차 없이 이 어둠 속에 임시 할지로에서 피격받았거나 회피 기동 중 두 번째 수송기가 착륙하다 지상에 갇혀있던 첫 번째 수송기와 고속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무거운 하중을 싣고 항공유가 가득 찬 두 대의 거대한 수송기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대폭발은 주변에 전개해 있던 MH-6 헬기들까지 연쇄적으로 파괴했을 것이며, 이는 단순한 기체 고장에 따른 고의적 폭파와는 차원이 다른 재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충돌 사고든 집안치마든 수송수단을 상실한 100여 명의 최정예 미군 특수부대는 적의 심장부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은 문자 그대로 가용한 모든 항공자산을 쏟아 부어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조종사와 고립된 지상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155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절박함을 대변합니다. A-10 썬더볼트 2 공격기들은 이란군의 맹렬한 대공 사격을 몸으로 받아내며 지상군을 엄호했고, 그중 한 대는 심각한 피탄을 입고 쿠웨이트 영공까지 간신히 날아가 조종사가 비상 탈출합니다. MQ-9 리퍼 무인기들은 이스파한 작전지로 접근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호송 차량을 타격하고 도로에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어 적의 작전을 필사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동시에 CIA는 이란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7개 이상의 다른 지역의 항공기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투입하는 기만 작전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눈물겨운 사투 끝에 미군은 단계적으로 지상 병력을 헬기와 추가로 파병한 수송기로 구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 종료 후 미국 측은 단 한 명의 지상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작전을 위대한 성공으로 포장했고, 4월 7일 트럼프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영방송 TV와 관영 매체는 완전히 불타 훼손된 미 특수부대원의 시신과 헬기 잔해 영상을 전 세계에 송출하며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직은 이 사진의 진위를 교차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군사적 상식에 미루어 볼 때 수송기 2대와 다수의 헬기가 파괴되고 대규모 적군 포위망 속에서 필사적인 교전이 벌어진 전장에서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미군의 주장은 통계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극히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충돌설이 사실이라면 지상의 수송기 주변에 남아있던 로드마스터나 경계 병력의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극비작전의 참담한 실패와 인명 손실이 국내 여론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여 사상자 발생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정보 통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적했던 트럼프는 이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을 것이고 극도로 흥분하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4월 6일 트루스에 올린 그의 글은 이를 말해줍니다. 한번 그 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과 교량의 날이 한 번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날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씨발, 폐업을 열어라 이 미친놈들아.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그냥 지켜봐라. 알라께 찬양을 드립니다. 트럼프의 말이 원래 격하긴 해도 이런 말이 일국의 아니 세계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라를 비아냥거리며 모슬렘 전체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그라치의 조용한 미소와 분노로 가득 찬 트럼프의 글이 교차됩니다. 화내면 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표를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의 해석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통상적인 미군의 CSAR, 즉 전투 탐색 구조 교류와 이스파한 작전을 한번 비교해서 시사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상 투입 병력입니다. 통상적인 CSAR 교리는 4명에서 12명 규모의 구조 요원이 투입됩니다. 이스파한 작전에서는 100명 이상의 티어 1, 여기서 티어 1은 최고로 훈련된 실과 델타 포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력 규모는 단순 구조 목적이라기보다는 대규모 경계망 형성이나 특정 시설 점거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항공 전력의 규모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조 헬기와 소규모 CAS 및 호위기 투입입니다. CAS는 Close Air Support의 약자로 근접 항공 지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파한 작전에서는 폭격기, 전투기, 대형 수송기, 드론 등 총 155대의 항공 전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국지적 규모의 영공 통제나 대형 화물의 수송이 필요할 때 동원되는 규모입니다. 작은 한 나라의 공군 전력이 다 동원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쩌면 이란의 공군력보다 더 막강한 전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이 이해가 가시나요? 세 번째로, 주요 작전 장비를 비교해봐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통상은 인명 구조 장비와 궤인하기가 동원되는데 굴삭 장비와 중형 헬기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었고, 추정이지만 납차폐물이 함께 실렸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 구조 작업이 아닌 지하시설 잔해 철거나 방사능 물질 취급을 위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네 번째로, 작전 거점과 구출 위치입니다. 보통 우군 통제구역 인근이나 국경 지역에서 CSAR 작전이 벌어지는데 이란 내륙 깊숙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반경 27km 이내에 있었다는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 구출이 아닌 핵물질 탈취 작전 업무나 지상 지원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전 정지 작업 폭격을 위해 F-15는 임시 활주로로부터 이스파한 남쪽에서 이스파한 방향으로 비행하다 지금 보시는 이 지점에서 매복해 있던 IRGC의 휴대용 열추적 미사일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미군 당국의 해명이 맞지 않는 것이 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명의 승무원이 비상 탈출해 수마일 떨어진 적진에서 각각 낙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조종사는 후제스탄주 일대에 낙하했고, 두 번째 무장 관제사 WSO는 코길루의 보에르 아흐마드주의 자그로스 산맥 지역 이곳에 낙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펴본 작전지는 이스파한 인근 농경지 활주로 주변입니다. F-15가 추락한 곳도 이곳이고 155대의 항공 자산이 동원된 곳도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탈출한 조종사가 지금 보시는 지도의 후제스탄 주에서 구출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곳 작전지에서 미국이 구출했다고 발표한 지점까지는 최소한 26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추락 중간 지점에서 조종사가 탈출해 낙하산으로 이렇게 비행했다고 가정해도 조종사가 구출된 지역의 거리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티오한 작전 요원들의 대기 상태. 3월 31일 이스파한 무기고 폭격은 우라늄 탈취 작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의미이고, 4월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전쟁 종식 의지 표명은 탈취 작전의 승리를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작전에 반대하던 군 수뇌부의 경질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드러냈고 작전 붕괴와 철수 사투를 벌이는 시기이고 내부 책임 전가를 위한 암투가 벌어진 듯합니다. 4월 6일 트럼프의 분노와 신경질적인 SNS 반응은 이 작전이 실패로 끝났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작전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숨통을 끊기 위해 적국 심장부에 직접 병력을 투입하여 고농축 우라늄을 물리적으로 탈취해 내려던 미국의 야심차고 극비에 붙여진 핵물질 탈취 작전이었습니다. 지상전의 물리적 한계와 병참학적 과부하 그리고 예기치 못한 피격이라는 전장의 마찰이 결합되어 이 대담한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미국은 수백억 달러의 자산과 군 수뇌부의 신뢰를 잃고 전쟁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이를 성공한 조종사 구출 작전으로 남기려 하겠으나 군사적 징후와 지정학적 여지는 이스파한 흙먼지 아래 묻혀 핵무기 탈취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분석가들이 정리한 C130 잔해의 이치를 보면 숨기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란의 F-15 격추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이끌어냈고 현재 2주간 협상 기간 동안 양측은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는 제가 게임 이론을 풀어 만들었던 영상에서 말했듯이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은 아그라치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